자, 오늘 이제 저희가 명사특강을 저희가 몇 번이나 이렇게 미뤄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모시게 된 우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동대학원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독일로 가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독일 가시기 전에 또 뭐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최연소 외무고시를 합격하시고 나서 그냥 한국에서 애무나 잘 하시고 계시지 그냥 또 못 알아들으시네. 김영삼 대통령 맨날 외무를 갖다 애무라 그러잖아. 애무나 잘하시오 외교부 장관 보고 그랬는데 그렇듯이 저도 교수님이 외무교실을 보시고 외교를 많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또 독일로 가셔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국내로 들어오셨어요. 지금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로 이제 초빙되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교수님의 별명이 천재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문을 이렇게 섭렵하셨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 모두가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다 많이 놀라시는데 책도 너무너무 많이 내셔서 지금까지 뭐 총 37부작 전 47권의 저서를 냈다. 출판사가 못 따라갈 정도로 집필을 하세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집필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이 교수님을 참 모시게 된 것도 영광이고 모시기 힘드신 분이에요. 제 뒤에 이제 저희가 이걸 다 읽어드리면 너무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이 교수님의 양력이 굉장히 화려하시고 그러신데 오늘 우리가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저는 이 교수님이 한번 눌러보세요. 머리가 허여시고 해서 원래가 저러시는 줄 알았는데 또 한번 눌러보세요. 이 교수님도 젊은 시절 머리가 새까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 철학을 29년째 가르치고 있는 황태현 교수입니다. 이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김찬숙 소장님께서 내 강의 시간을 5분을 잡아먹어서 아마 12시 5분이나 10분에 끝날 예정일 것 같은데요. 좀 배고프시더라도 참고 들으시고 10분 정도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셨다가 과거에 들었던 내용하고 다르거나 또는 설명을 더 요하는 부분을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계신 지금 교재가 양이 엄청난 양이에요. 이걸 내일까지 해서 다 마치지는 못하고 요약적으로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들으시고 각자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제목을 보면 우리말 제목 일단 대한제국과 그 전후사 그 조금 전과 그 후의 내용인데 갑오경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시거나 갑오개혁이라고 배운 내용이 내가 볼 때는 그런 개혁 시기가 아니라 전쟁 시기예요. 우리 교과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친일파들이 만든 교과서라 저도 그렇게 배우고 학교 입학시험 봐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순 엉터리 역사예요. 갑오외란이고 갑오외란에서 카이로 선언까지. 카이로 선언 1943년 12월 1일인데 12월 1일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적 약속, 즉 국제적 약속에 따라 독립이 선언되는 날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독립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의지만 계속 표명했지만은 43년에 연합국에 의해서 한국어 독립을 얘기하게 되는
중요한 국제적 선언이 카이로 선언이에요. 거기까지 다루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약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이름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The Modern Korea, The Empire of Great Korea. 이 말은 내가 번역한 말이 아니라 1901년 당시나 1900년 당시에 대한제국이 존속했을 때, 존립하고 있을 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내는 잡지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Empire of Great Korea. 예? 오늘날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멋지죠. 대한을 번역한 거예요. Great Korea. ROK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한국공화국이라는 뜻이거든요. Republic of Korea가. 그것에 비하면 훨씬 멋진 외국 이름이에요. 가령 만약에 The State of Great Korea라고 그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우리나라의 영어명은 Great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원래 대한이라는 말이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나라를 말해야지 Republic, 공화국만 말해서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1894년 가보웨라는 영어로 Japanese Invasion이라고, 일본어 침략이라고 번역이 돼야 맞으니까, 외란은 뭘 외란이라고 그러냐면요, 외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걸 가리켜서 외란이라고 계속 불렀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외란이란 말은 일본을 낮춰서 외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침략자로 규정하고 있을 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일본이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를 침략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우해 주거나 존경해 줄 이유는 하나도 없어서 전통적으로 외란이라고 불렀고, 임진왜란, 정유재란, 또 갑진회란, 가보회란, 갑진회란, 1904년 2월 6일 날 또 다시 일본이 재침략을 합니다. 갑진외란이라고, 갑진년에 벌어졌으니까 외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도 배우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대학을 나오신 분도 대학에서 우리나라 국사를 배운 적이 없을 거라고요. 아마 배웠더라도 잘못된 내용들로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정치철학 교수지만 1년에 한국 근대사 책을 한 7, 8권을 낼 정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를 계속 하면서 뭘 느꼈느냐, 이게 국사학자들이 순전히 엉터리 놈들이구나. 이게 가령 대표적으로 반대로 뒤집힌 게 많아요. 서재필이 일본 밀정이라고 사료에는 쭉 나오거든요. 일본 서류에는, 일본 공사관 기록에는 서재필이 우리나라 개혁한 애국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재필을 배웠을 거예요. 하여간 그리고 고종은 바보가 되어 있고, 민비는 아주 웃기는 그런 이상한 여자로 되어 있고, 시아버지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민비만 하더라도 대단히 뛰어난 여성 정치가라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여성 정치가는 2명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는 하나는 조대비고 하나는 민비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여성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서양을 지배했지만 빅토리아 여왕이 지배하고 있었고, 극동의 동양은 서태후라고 중국의 황후가 집권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근데 민항원과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을 도와서 한국을 독립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목숨을 바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없죠. 일본 놈들이 철저히 민비의 상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도 부분적으로 또는 조금 물타서 그대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종은 바보로 되어 있고, 암약군주라고 그러죠. 일본 놈들이 말할 때. 암이란 말은 어둡다는 소리고, 세상 물정이 어둡고 아주 심약한 사람, 암약군주라고 일본인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자, 구성을 보면 50년 장기 항전의 역사로서 한국 근대사, 이 50년을 전체를 봐야지 그냥 조선 멸망하고 대한제국 멸망하고 3.1운동 실패하고 동학혁명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고 멸망한 것만 역사를 기술하는 건, 그건 패배주의 역사 기술이고 그건 친일적인 역사 기술이에요. 모조리 승리로 점철됐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오늘날 서 있는 것이지, 패배만 했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나라를
되찾고 우리의 주권을 지금 행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8대 군사 강국이고 5대 무기 수출국입니다. 전 세계의 5번째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무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우리 GDP가 8%예요. 더 많이 만들어서 한 12% 정도 수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놈들이 잘 사는 게, 다른 것도 잘해서 잘 사지만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수출해요. 그들은 강대국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작은 나라니까 무기 많이 수출해도 위험이 없는 나라인데, 그 정도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인데, 이렇게 패배와 실패로만 점철된 역사를 쓴다는 건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기술이고, 일본인들이 우리 역사를 기술할 때 그렇게 기술했고, 그렇게 토막내 가지고 1894년 토막내서 동학농민전쟁 실패했고, 그다음에 조선은 망했고, 또 대한제국도 망했고, 3.1운동도 실패했고, 근데 그렇게 역사를 쓰면 안 된다. 동학농민전쟁에서 패배한 동학군은 1919년 3.1운동의 주력이 됐고, 동학농민전쟁을 할 때 60만 명이었어요. 동학군이. 30만 명이 도륙이 됩니다.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남은 30만 명이 또 확대해서 600만이 돼요. 1919년 3월 1일 무렵에. 동학 세력이 없었으면 3.1운동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10만 명도 안 될 때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3월 1일 날 정오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으려면 어떤 조직이 전국적으로 있어야 되죠. 또 그 동원되는 인력이 있어야 되고, 태극기를 만들 만큼의 자금이 있어야 되고, 또 독립선언서를 뿌릴 만큼의 인쇄를 해야 될 거고, 그 종이값도 있고, 이 돈을 모조리 동학이 됐습니다. 동학 쪽에서. 기독교인은 참여했지만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았어요. 왜? 돈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전국에 점점이 교회는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체계화되고 조직된 세력은 오로지 동학 하나밖에 없었다. 동학이 없었으면 한국 국민은 형성되지 않았고, 백성과 국민의 차이는 자유롭고 평등한 백성을 국민이라고 그래요. 백성은 자유롭고 평등하지 않아도 백성이라고 하지만, 국민은 반드시 자유롭고 평등해서 자기 나라를 자기 것으로 아는 그 백성을 국민이라고 부른다고 칠 때, 동학을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은 국민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마 역사책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지금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동학을 전공하면 교수가 못 됩니다. 어디 학예사 하나도 못 해요, 박물관에. 그만큼 그 학문 내에서 철저히 동학을 탄압하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준 그 사상운동은 철저히 배제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구는 동학 세력이에요. 동학군 대장이었고, 임시정부를 이끈 사람도 동학군인데 3.1운동만 이끈 게 아니라 동학농민전쟁이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무궁화처럼 지고 피고 또 피고 이어져서 역사가 50년을 이어져 가지고 광복을 하게 된 걸 크게 봐야 된다. 그 내용에서 이제 서로는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오열한 을미외변. 을미외변은 민비를 일본 놈들이 시해한 사건이에요. 외변이라고 한 것은 일본 놈이 저질렀다는 소리예요. 대부분 한국 국사책은 을미사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저지른지 모르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립적인, 일본 놈에 대한 비판 의식이 전혀 없는 제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간 파천이라고 그래요. 파천은 도망갔다는 소리예요, 왕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파천은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지방으로 피난 가는 걸 파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간 파천이라고 했다면 맞지 않는 게, 그 시대에 도성을 버린 적이 없거든요. 고종은 지방으로, 시골로 도망간 적도 없어요. 망명을 했다고 다 당시 외국 기사나 외국의 역사 기록이나 공관 기록이나 외교 기록, 그리고 우리 조선 왕조 실록이나
파천이란 말을 쓴 데가 없어요. 외국은 전부 로얄 어사일럼, 왕이 망명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러시아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뭐 다 그렇게 표현했고, 우리나라 역사책은 이필주어 또는 이여, 임금께서 이여하셨다, 러시아 공관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신문이라고는 일본 놈들이 내는 신문에만 아간파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는 노간파천. 그리고는 친일분자들이 쓸 때 계속 아간파천이라고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 써본 적이 없어요. 아간이여라고 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전부 아간망망이라고 썼고. 내가 이 명칭을 바로 잡은 겁니다. 공자님의 유명한 말, 정명, 이름을 바르게 하면 정신도 바르게 된다. 나는 정명사상을 표방하노라, 공자님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이름을 바로 붙이지 못하면 그 역사 성격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성명들이 있지만 이름을 잘 지으려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애를 써서 그 이름들을 가졌는지 연역이나 유래를 따져보면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이 또 불러주는 거니까 잘 지어야 되죠. 아무리 좋다고 김치국이라고 지으면 되겠습니까? 김씨고 다스릴 치자에 나라국자면 나라 다스리라고 김치국이라고 지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듣기도 좋아야 되고 부르기도 좋아야 되지,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역사적 사건을 이름 지으면 안 된다. 대한제국에 대해서 어떤 나라인가 알아보려고 그러고 1904년에 갑오열한이 다시 일어나면서 대한제국이 몰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일본의 두 번째 침략이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 고종이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고종을 독시를 해버리는, 독으로 죽이고, 그 독시당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은 무슨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으니까 그걸 호응해서 내부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따위 식으로 역사책에 써져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영친왕을 결혼시킨다는 그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놈들이 내는 모든 신문이. 무슨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 백성들은. 딱 하나, 고종 임금께서 독살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기탱천에서 3.1운동은 일어난 겁니다. 고종과 3.1운동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1운동의 여파로 그 열기 속에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세워지는 거고, 그리고 그 상해 임시정부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50년간 국민들이 싸운 전쟁, 국민전쟁의 승리와 카이로 선언이 나오게 된다.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독립이 약속되고 국가로 승인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 위협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자세히 하면서 서론에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이로 선언을 까지 다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그 내용을 많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1894년부터 1945년까지 50년 장기 항전으로서 한국 근대사를 봐야 된다. 앞서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진왜란에 맞선 50년 장기 항일전쟁과 승리를 통한 광복, 나라를 되찾는, 나라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역사였다. 조선은 일제가 1894년 7월 23일 도발한 갑오열한으로 7월 23일 날 조선 왕궁, 경복궁을 일본 놈들이 무력으로 뚫고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사실이 조선 왕조 실력에도 실려있지 않고 고종 실력에도 실려있지 않아요. 이유는 고종 실록은 고종이 죽은 뒤에 썼거든요. 일제 치하에서 쓰여졌으니까 일본 놈들이 싹 지워버린 거예요. 1894년 7월 23일 날 조선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이 사건으로 조선이 멸망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만 해도 엄청난 선각자예요. 일본 놈들은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끊임없이 마치 자기들이 개혁하고 있는 정부인 양 그 일본 괴뢰 정부를 꾸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구나 그걸 아는 것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인식을 한 것이다. 역사 인식을. 그리고 대한제국은 조선은 7월 23일 도발한 갑오열한으로 패망하고 대한제국은 1904년 2월 6일 일제가 제침한 갑진열한으로 패망합니다. 자, 우리 친일 사가들은 한국에서 사는 한국 놈들인데 친일 사가들은 조선은 지가 힘이 없어서 자멸했고 요침에 의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자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들이 주권을 양도한 것이다. 내가 패망했다는 말의 뜻을 지금 밝혀주려고 이 용어를 특히 썼는데요. 특별히 썼는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아닌 걸로 힘이 없어서 자기의 소중한 물건을 뺏겼다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을 자기가 힘이 없어 남한테 주어버렸다. 선물로. 다시는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멸했다는 말과 패망했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우리를 침략해서 패망했는지 침략자를 규정해야 되게 되는 거죠. 자멸은 침략자가 없는 거죠. 침략자를 없애버리려는 방법으로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친일사가들이 끊임없이 자멸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조선은 힘이 없어서 자멸했다. 그러지 않았고요. 조선이 힘이 없지도 않았고 또 그래 자멸할 만큼 군사력이 없지도 않았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나쁜 나라의 군사력이 더 세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제갈량이 와도 못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누가 망하게 했는가 어떤 놈이 죄가 있는가 그거 찾고 그러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에 운이 없으면 망할 수 있고 아무리 실력 있는 자도 실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인생은 우연이 너무 많고 이 국가도 우연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를 국운 용성기라고 오늘날을 그러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운이 용성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재수가 좋아서 발전하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 민족이나 또는 개개인이 노력하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노력했더라도 망한 때가 있었고 또 노력을 하니까 발전하는 때도 있듯이 기본적으로 노력은 해야 되죠. 실력 발휘는 해야 되는데 실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그 실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시기에도 열심히 싸웠고 선조들은 바보라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게 아니다.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 치열하게 살았고 피로써 역사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오늘날 젊은 사가들이라는 녀석들이 같은 교수들인데 조상은 피로써 역사를 썼는데 지들은 아무렇게나 써버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써요. 아무렇게나. 민비를 누가 시해했는지도 몰라요. 이 국사학자들이라는 게. 피로써 선조들이 피로써 역사를 썼으면 우리 후학들은 땀으로라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역사의 역전이 벌어지는데 갑오열한으로 패망한 조선은 왕후 시해에 공물한 백성들의 의병전쟁을 통해 대한제국으로 부활했다. 대한제국은 의병전쟁이 없었으면 대한제국은 수립될 수가 없었어요. 그 의병전쟁의 열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제후국에서 제국으로 만드는데 동의를 하거나 그걸 주장하는 상소문이 산처럼 쌓여요. 경복궁에. 그 열기 속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맨 땅에다가 헤딩한 게 아니고 그런 열기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열기는 다 왕후 시해, 민비 시해에 대해서 공분한 백성들의 분노였어요. 분노로 대한제국이 수립된다. 갑진왜란으로 또 패망한 대한제국은 국민전쟁과 3.1운동 광복전쟁의 40년 장기항전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부활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은 멸망했지만 그것은 갑진왜란을 통해서 패망했어요. 근데 그게 대한제국으로 우리 독립운동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한 거죠. 그래서 국호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제국이 시대에 대한제국이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학자들이 구분해 준 거예요. 대한제국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뭐라고 불렀느냐? 대한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대한국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말을 대한제국기에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럴 때 그냥 상해에서 그렇게 결정할 때 쉽게 결정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을 상해에서 제정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기에 쓰던 우리 국호였다. 그러니까 사실상 따지면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도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없어진 나라를 다시 세운 겁니다. 3.1운동 때 대한독립만세라고 그런 구호로 만세를 불렀는데 그 대한독립만세의 대한이 어디겠어요? 금방 8년 전에 망한 대한제국이지. 대한제국의 독립을 만세를 부른 것이죠. 또는 대한민국의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은 명칭상으로도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대한제국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 여러분들이 우리 헌법에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써야 된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다. 이런 말 안 써져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화가 다 무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는 한국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나라의 국가는 애국가라고 생각해요. 헌법에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자명해서 안 써놓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육부 장관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어를 영어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에 쓰여 있지 않지만 그래도 헌법인 것을 관습헌법이라고 그래요. 너무 명확해서 굳이 써놓을 필요가 없는 헌법을 관습헌법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갑자기 일본 놈들이 그랬듯이 우리나라 국어는 앞으로는 일본어다 그렇게 했을 때 저항했듯이 일제 때 아마 앞으로 이제 우리 국어는 영어야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영어를 국어로 정한다면 정할 건데 이유는 그런 우리의 관습상 당연히 우리 국어는 한국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화를 앞으로는 빨간 장미로 바꿀 거야. 그것도 위헌이에요.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은 위법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은 서울이다. 헌법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문헌법 국가에도 이렇게 관습헌법이 있는 거예요. 서울을 마음대로 옮기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위헌 판결을 노무현 때 위헌 판결을 받은 거예요. 천도는 위헌이에요. 수도 또는 서울은 어디가 서울이고 수도냐? 나라님이 계신 곳이 수도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옮겨가거나 저 세종으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중요한 관련된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국방부나 외교부가 세종으로 옮겨가면 천도예요. 그건 위헌이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세종이 우리 서울이라고 못 박지 않는 한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거. 그 관습헌법상 그 관습헌법 무궁화는 우리나라 국가고 한국어는 우리 글이고 애국가는 우리 국가고 이런 것이 다 대한제국 때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고종이 창제한 게 아니라 애국가도 여러 버전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4절까지 부르는 애국가 가사가 대한제국 때 만들어집니다. 국화도 그때 만들어지고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근데 어떤 녀석들이 지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애국자인 양 한 녀석들이 있었죠. 친일파들이 특히 윤치호나 이런 놈들이. 윤치호 아들도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치호 이전에 4절까지 애국가는 나와 있었어요. 신문에 이미 보도되어 있었는데 당시 신문에. 거의 모든 것이 대한제국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제국계의 독립운동의 근간 세력이 다 만들어졌다. 그걸 뭘로 입증할 수 있느냐? 대한제국이 세운 사관학교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거든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이었고 거기에 중요한 간부들이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가 2,400명 가까이 장교들을 배출했어요.
그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과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독립운동에 장이 되거나 대장이 되거나 다 중간 간부를 다 했어요. 그러면은 스승과 제자 관계로 대한제국 무관학교 고종이만 세운 대한제국 무관학교의 장교들이 또 장교와 사병들이 독립운동을 이끌고 그 후학들을 배출하고 또 제자를 낳아서 독립운동을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1907년 교육권을 뺏기는데 일본 놈들한테 교육권을 뺏기면서 약 2,000개 정도 되는 고종이 세운 신식학교가 700개로 줄어듭니다. 700개로 줄어들고 나머지는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고 700개 학교에서는 친일적인 역사만 가르치고 친일적인 내용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1907년 8월 이후에 세대를 일제 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8월 1일 이전에 학교를 나온 그 세대에 길러진 새로운 신식 우리 백성을 대한세대 또는 광무세대라고 합니다. 광무는 고종의 연호거든요. 대한제국 연호가 광무니까 광무세대. 다른 말로 광무세대만 독립운동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방이 될 때까지 해요. 일제세대는 독립운동 전혀 하지 않아요. 기껏 해봤자 이제 하는 짓거리가 뭐 이상같이 이상한 글이나 쓰든가 아니면 윤동주처럼 헛소리 하다가 일제한테 잡혀서 죽든가 이런 아무 짓도 못하는 짓을 해요. 그런데 막 그런 윤동주 같은 허튼 소리 하던 자들은 막 영화 만들고 이름 없이 죽어간 독립군 광복군 병사들 이야기는 영화를 안 만들고 김구에 관한 우리 한인애국단에 대한 영화는 안 만들어지고 밀정이니 뭐니 그 말도 안 되는 영화들 그 김원봉이나 띄워주는 북으로 가버린 김원봉이 띄워주는 그런 영화만 만들어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가 그 김원봉의 부하입니까? 김구의 부하지? 한인애국단 소속이지 김원봉의 세력이 아니에요. 김원봉은 임시정부를 없애버리려고까지 운동하던 자거든요. 결국은 남한으로 귀국해서 3개월도 못 버티고 북으로 가가지고 북에서 노동상도 하고 고관 대작으로 살다가 남침하는데 기여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의 세력은 의열단이죠. 그 사람이 지도하던 게 의열단의 영화는 2개나 나와 있어요. 김구의 한인 애국단 영화는 하나도 없어. 윤봉길 의사 영화에서 그린 영화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윤봉길 의사가 없었으면 임시정부는 망했고 임시정부가 없었으면 카이로 선언은 없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봉길 없었으면 독립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의거보다도 윤병근 의사의 의거가 100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는 엄청 오랜 세월 친일을 하다가 그 총 제대로 쏘아서 애국자가 된 사람이지만 윤봉길 의사는 그런 적도 없고 깨끗한 젊은이였고 광주 학생의거가 일어나자 분개하다가 김구를 만나러 상해로 옵니다. 상해로 오는데 1년이 걸려요. 차비가 없어갖고 어디서 집공살이 하다가 돈 벌어서 쫓고 가고 또 집공살이 하다가 1년이 걸려서 이제 상해에 도착해서 김구를 만나는 거니까 그 과정도 눈물 나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튼 이 두 번의 전쟁, 갑오열한과 갑진회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대한제국이 왜 없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100%, 99% 대한제국이 왜 망했는지 몰라요. 왜 흐지부지 나라가 없어진 걸로 생각해요. 역사책에 써져 있질 않으니까. 7년 동안에 엄청난 유혈낭자한 전쟁에서 져서 의병전쟁에서 져가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공짜로 내준 게 아니라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왜 싸우다가 지키질 못했느냐. 총탄이 떨어지고 무기가 다 박살나요. 4년 5년을 같은 무기를 쓰니까 무기를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버려요. 무기가.
어디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조리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만주로 가서 그 무기들을 처음에는 조금씩 사왔는데 너무 무거워요. 무기가 가져가는 돈은 그냥 푸대에다가 좀 넣어갖고 갔는데 올 때 무기는 어마어마한 규모니까 결국은 조금씩 가져오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부대 전체가 의병들의 부대가 의병들의 이름은 정식 이름은 대한독립의군이었습니다. 대한독립의군이 북상을 해서 만주로 다 넘어가요. 만주에 가면 무기를 살 수 있었느냐, 왜 살 수 있었는지 그것은 너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 군들이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노프 2세 러시아 황제가 패잔병들은 입국을 금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주에 패잔병들이 많이 남아있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수류탄이든 실탄이든 무기든 막 팔리니까 만주에 무기가 너무 너저렇게 싸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기를 사러 올라갔죠. 그 올라간 사이에 1910년에 일본 놈들이 한일 병탄을 해버리는 겁니다. 4차 봉기를 위해서 만주로 집결하고 있는 시기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시기에 안중근도 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북으로 올라가서 1909년에 이또를 저격을 합니다. 안중근은 이또를 저격하지 않았으면 고종의 명령에 따라 처단하거든요. 저격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매국노로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학군도 진압으로 다니고 그 아버지도 친일파였고 자기도 친일파인데 살아남을 길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역사는 아주 가혹하게 평가해서 저평가를 했겠죠. 그래도 자기 청춘 한 목숨 바쳐서 이또를 한국 침략의 거목인 이또를 저격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영환도 대단히 친일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결했기 때문에 그래도 명예를 민씨 가문의 명예를 구한 거예요. 민비 가문의 명예를. 이 민영환이야말로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는 게 자기 친족인 민왕후가 일제에 의해서 시해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을 해요.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여흥빈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게 자기가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일본 놈들이 맺자마자 자결을 한 거 그걸로 명예가 회복이 되고 또 황현이라는 매천야록을 쓴 우리 4대조 할아버지인데요. 황씨라서 장수황 씨. 그 사람도 엄청나게 친일적으로 역사를 기술해요. 근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1910년에 자결을 합니다. 만약에 자결하지 않았으면 그가 기술한 역사책 우리 학자들이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 써져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막 또 인용하면서 말도 아닌 친일적인 걸 조선일보나 이런 데 인용하면서 이제 막 고종 욕하고 민비 욕하고 이제 욕하는 데 많이 동원해서 쓰는 사료에 해당되는 게 매천야록입니다. 매천이 황현의 호니까 매천야록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 우리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많이 노선을 잘못 가고 잘못 선택해서 친일하다가 올바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올바로 애국운동하다가 친일화된 사람도 있고 길이 대단히 선택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정치적인 싸움을 갖고 대장동 갖고 싸우고 뭐 싸우고 지금 선택을 하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늘 그 시대에는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있는데 제대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민주주의가 일반적인 것보다 나은 일반 정치 체제보다 나은 것은 실패하고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다수는 바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수가 꼭 오르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보다도 다수가 오를 확률이 한 80% 정도 확률로 높아요. 그래서 그냥 왕정체제라면 몇 사람이 결정하는 왕정체제라면 10번 실패할 것 민주주의에서는 한두 번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효율성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목숨 걸고 쟁취했기 때문에 잘 쟁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택시 타고 오는데 우리 택시 기사가 민주주의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귀찮은 점도 있고 시끄러운 점도 있고 하여간 뭐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빈대 3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울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개 중에는 제일 나은 제도로 간다면 그래도 백성의 말을 들어서 정치를 하는 게 덜 실패한다.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덜 실패하는 제도가 백성의 말을 듣는 그런 백성 자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치란 말은 공자의 용어고 공자님으로부터 이 오늘날의 근대적인 민주주의는 이제 발전되어 나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은 다 유교적인 언어죠. 서양 사람들은 모르던 말들입니다. 자,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건국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는 고종시에 분노한 만백성의 3.1운동, 3.1 만세운동의 함성 속에서 창건되었다. 그러니까 금방 상해로 모인 사람들은 서울에서 만세운동하거나 함흥에서 만세운동 하다가 막 도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임시정부를 만들어요. 거기 있던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3.1운동 중에 나와서 만듭니다. 3.1운동은 4월 중순까지 계속돼요. 3.1운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건 그 이전에 4월 3일 날 만들어지니까 3.1 운동 중에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종합하면 대한제국은 민황후의 죽음으로 창건되었고 대한민국과 상해 임시정부는 고종의 죽음으로 창건되었다. 고종이 죽으면서 이제 3.1 운동이 났으니까 3.1 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므로 요약하면 민비가 죽어서 대한제국을 만들었고 고종이 죽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종하고 민비 요거는데 혈안이 되는 사람은 내가 봤어도 그들의 덕이나 그들의 치적을 올바로 평가하는 사람은 내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민비까지 잘 평가하는데 고종을 또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명성황후라고는 그 드라마 쓴 명성황후 뮤지컬 쓴 그 작가들도 그래요. 민비는 띄우면서 고종은 또 다운시키는, 고종은 바보인 것처럼 민비는 똑똑했는데, 아니 각시말 듣는다고 바보입니까? 오늘날 각시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각시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네? 마스크만 쓰고 있지 말고 대답을 해보세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들어줘야죠. 아니,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두 부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을 들어줘야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민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을 올바로 말하니까 들어준 것이지, 그걸 올바로 말하는 걸 판단할 능력도 없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남편이니 하고 내가 왕이니 하면서 고종이 말을 안 들었다면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역사는 원인을 모를 때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민비를 시해했을까? 일본 놈들이. 명성황후라고 해도 되고 민비라고 해도 됩니다. 또 어떤 자들은 내가 민비라고 그러면 왜 민비라고 하냐고 뭐라고 하던데, 명성황후란 말은 사용된 적이 없어요. 죽은 뒤에 추존한 이름이지 실제로 더 민황후라고 그랬고 민비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추전해서는 말은 거추장스러우니까 민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고종도 정식 명칭은 상당히 길어요. 광무제 고종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쓰는 사람 없죠. 고종이라고 그러지. 자, 대한민국은 독립전쟁의 승리로 카이로선을 쟁취해서 대한민국 정식 정부로 완성이 됐습니다. 19세기 말 제국주의에 의해,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비위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뛰어난지를 몰라요. 그리고 별로 애국자도 아니야, 내가 보면. 근데 외국에 나가 살면 다 애국자 돼버려요. 저 미국에 가면 우리 동포들은 나보다 더 애국자요. 그냥 아예 그 한국에 대한 비판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냥 한국은 다 좋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한국에서 살 때 그랬냐? 전혀 아니거든요. 윗집 뒷집 막 요건이라고 바빴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국자가 변하는데, 애국자로. 아무튼 간에 24개 국가가 일본 제국주의와 서양 제국주의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나라 중에 한국은 어떤 나라였느냐? 마지막 왕과 왕비가 둘 다 시해당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월남의 마지막 왕은 호의호식에서 파리에서 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뺏어 먹으려면 그 마지막 왕을 거의 뇌물로 프랑스가 뇌물로 다 구워 삶아버리기 때문에 나라는 망해도 마지막 왕은 부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모로코 왕도 그랬고 알제리아 왕도 그랬어요. 예? 근데 전 세계 24개국 멸망한 나라 중에 마지막 왕이 시해당한 경우예요. 시해당하면 거꾸로 역사는 뒤집어서 생각하는데 왜 시해를 했을까?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로도 매수되지 않았고 협박으로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 독립을 향한 운동을 끊임없이 음모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했기 때문에 골치 아파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 뭐 놀다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국왕부처가 침략자와 싸우다가 둘 다 피살된 예는 세계 역사상 이 24개국 말고도 세계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살한 경우는 있어도 피살당한 경우는 없다. 그리고 한국은 저 멸망한 24개국 중에서 임시정부를 세운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도 임시정부를 세워서 싸우지 않았어요. 월남은 멸망한 뒤에 무슨 뭐 독립단체는 있었지만은 나라를 외국에 만들어 가지고 싸운 적이 없었다. 유일무이하게 정부를 세워서 싸운 패망 국가였다. 그 다음에 신식군대를 갖춰 싸운 또 유일한 나라다. 독립군과 광복군을 가지고 있었죠. 임시정부 초기에는 광복군들을 가지고 있었고, 독립군들을 가지고 있었고, 41년 이후에는 광복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가 무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이 나중에는 엄청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연합작전 같은 거를 구상을 해서 실행에 들어가고, 또 영국군도 버마에서 우리 광복군의 도움을 받습니다. 광복군한테 원조를 요청해서. 왜냐하면 버마에서 일본군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놈들이 안 통한한 거예요. 우리 광복군은 비록 숫자는 1000여 명이었고 나중에는 3000명까지 늘어나지만 1000여 명이었지만은 학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대였어요. 한국말은 당연히 잘하지, 일본말 잘하지, 중국말 잘하지, 영어 잘하지. 그러니까 일본 놈이 일본말로 하면 한국 광복군이 영어로 이제 번역해서 영국 놈한테 번역해주는 번역가로 8명인가가 파견됩니다. 광복군으로부터 영국군으로 요청에 의해서. 그럴 정도로 학력도 높았고, 또 전투력은 뭐 싸움을 할 때 꼭 무력으로만 싸우는 거 아니고 심리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일본군 관동군 안에 강제로 끌려나온 우리나라 학생들, 학도병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본군으로 끌려가서 일본군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심리공작을 통해서 처음에는 뭐 7, 8명씩 탈영하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일개 중대까지 탈영하고 막 일개 3개, 4개 소대가 막 탈영하고 그러면서 광복군이 1000명에서 3000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손자병법상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미국도 이 광복군 작은 부대지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우리와 같이 연합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은 카이로 선언에서 나라 이름이 2번이나 언급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카이로 선언을 잘 읽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건 코리아 선언이에요. 코리아 선언. 얼마나, 자, 두 가지를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데 얼마나 김구 주석이 열심히 독립유교를 했는지 알 수 있고, 무력을 바탕으로. 다른 거 하나는 장개석이 카이로에 갔기 때문에, 이집트죠, 카이로는. 장개석이 얼마나 우리 이익을 대변하려고 애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30페이지로 넘겨봐. 30페이지로 가보세요. 카이로서는 그 텍스트를 봅시다. 네, 30페이지 지나갔습니다. 여기요, 카이로 선언을 보면 일본에 대한, 번역을 해봤습니다. 일본에 대한 미래의 군사작전에 관한 몇 가지 군사적 임무가 합의되었다.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래 장악하고 점령한 태평양의 제도서를 박탈하고 일본이 중국인들로부터 절취한 만주, 대만, 팽오도 등 모든 영토를 중화민국에게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연합국의 목적이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합국이나 적국인 일본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 언급된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말한 세 강대국은 자기 나라를 국호를 말하지 않아요. Four said three countries라고 되어 있어, 영어가.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없죠. 한국 백성, 여기서 코리아, The people of Korea, 한국 백성의 노예 상태를 유념하고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the Korea라고 되어 있죠. 적절한 시점에 한국이 자유독립할 것을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를 결의한다.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새 연합국은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야기하는 데 필요한 심각한 장기전을 계속 견뎌낼 것이다. 왜 새 나라냐? 연합국이 네 나라인데 소련이 빠져 있어요. 소련은 테헤란으로 루즈벨트가 다음 날 날아가 갖고 사후에 사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나라의 국가 원수만 모였기 때문에 Four said three countries라고 위에서 말한 세 나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이 두 번 나와 있죠. 마치 한국 독립선언서처럼 돼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싸운 거예요, 임시정부가. 이 문서가 없었으면 한국은 독립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는 독립 못하니까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독립할 수 없죠.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아까 말한 카이로 선언의 국호가 나라 이름이 두 번 언급되는 유일한 나라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면 국제적으로 한국을 올려놓고 보면 과거 시대 우리 선조들도 엄청나게 뛰어난 선조들이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과거에 우리 선조는 바보였는데 오늘날 갑자기 돌연변이가 돼서 뭐 세계적으로 BTS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이 꽤나 많더라고, 술자리에서. 옛날에도 치열하게 싸우고 오늘날의 자손들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근대사 이해의 요점은 두 번의 패망과 조선의 패망과 대한제국 패망, 그리고 두 번의 부활을 봐야 된다. 대부분 한국 국사책은 두 번의 패망만 써놨어요. 두 번 승리하고 부활한 이 역사는 없어요. 역사를 50년을 그래서 한꺼번에 봐야 된다. 통째로 봐야 된다. 한국 근대사는 갑오이란 갑진해란에 의한 두 번의 패망과 국민전쟁을 통한 두 번의 부활로 사실 점철된 것이다. 첫 번째, 대한제국이 성립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까운 사건은 갑진해란 동학농민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친일파 세력들의 갑신정변이 있었는데, 갑신정변은 3일 만에 3.1천하로 끝나죠. 그건 여기서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갑신정변에 김옥균, 서강범 요놈들이 성공했으면 한국은 그때 식민지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후쿠자와 유기치라고 하는 그 일본 제국주의자의 다 제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일으킨 사건이 갑신정변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좋게 포장해서 우리 역사에 쓰여져 있고, 심지어 박정희 때에는 김옥균, 홍영식 얘네들의 우표가 나왔어요. 박정희 때는. 자기가 친일파였으니까 박정희가 우표도 김옥균 우표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친일파인데, 그래서 후쿠자와 유기치가 만약에 이 자기들의 제자들이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다면 조선을 지배할 총독을 미리 선임해 놨어요. 후쿠자와 유기치가. 다행히도 실패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총독이 안 오고 식민지가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식민지를 만들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어요. 자, 뒤에 보시면 알겠는데, 아무튼 그 사건은 제외하고 갑오 외란의 도발서 이거에 맞서는 동학농민 전쟁으로 이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기 갑오 동학농민 전쟁과 관련해서 갑오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제 어떤 또 오해가 있냐면, 고종이 청군을 끌어들였다. 청군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일본 놈이 들어가지고 일본 놈한테 우리가 먹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따위 식으로 써져 있는 역사책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있고요. 자, 일단 동학군은 1894년 2월 10일 정읍 고부에서 제폭구민 보구관민 척화를 기치로 봉기를 해서 5월 31일 전주에 무혈 입성합니다.
제폭구민은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이고, 보국안민은 이게 도와줄 보자가 아니라 지킬 보자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는 일보, 신문을 떠날 때 일보, 보답한다는 뜻의 보자를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쓰고 동학군이 지킬 보자를 쓴 것에 유념해야 돼요. 보국이라는 말을 지킬 보자로 쓰는 건 동학세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와줄 보자나 아니면 보상한다는 보자로 써서 해요. 나라를 지켜서 백성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척에 일본 놈을 몰아내고 척화 중국 놈을 몰아낸다. 왜냐하면 막 들고 일어났을 때는 척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원세계가 이모군란을 빌미로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조선 국왕을 조물딱거리는 세월이 10여 년이 가요. 그러니까 이 중국 놈들이 이제 꼴보기 싫어해갖고 백성의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 원망이 여기 표해 있는 거예요. 중국 놈을 몰아내자. 근데 이 척자라는 뜻에 잘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놈을 가서 몰아내자는 소리 아니에요. 한국에 쳐들어온 놈을 몰아내는 거고, 또 중국에서 잘 살고 있는 중국인을 쫓아가서 몰아낸다는 소리가 아니고, 한국 영토 안에 들어가지고 가진 나쁜 짓을 하는 중국 놈을 배척한다는 뜻이니까, 이 척자가 우리나라의 영토의 침임자를 몰아낸다는 뜻을 쓸 때만 이 척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는 나라를 괜히 적대하려고 쓰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때도 중국 놈들이 중국 군대가 많이 다시 귀국했는데, 그래도 한 1개 중대 정도 남아있고 원세계가 남아있었어요. 서울에 남아있으면서 계속 갖은 정치 간섭을 다 하고 고종을 압박하고 그래요. 5월 11일 홍계운은 호위무사, 우리 민비의 호위무사가 홍계운이죠. 홍계운이 진압군 총사령관으로 내려오는데, 집무사로는 이 어루만져주는 그 임무를 띠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민비로부터 비밀 교시를 받는데, 우리 백성들이기 때문에 총 들고 죽창 들고 일어났지만 우리 백성들이니까 살상하지 말아라. 어떻게든 타협을 해서 생업에 되돌아가도록 설득하라 라는 비밀 교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홍계운이 계속 동학군을 정면으로 부딪힐 것 같으면 자리를 비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주성도 비워져 갖고 무혈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학군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뭐 좋아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역사책은 홍계운이 비겁해 가지고 안 싸우고 동학군이 무서워서 그렇게 피해 당했다, 그런 건 아니고, 홍계운은 비밀 교시를 받고 왔었다. 동학군은 우리 백성이니까 살상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설득하라. 그 비밀 교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계속 정면 충돌을 피했던 겁니다. 전주에 당해서 20조를 황토현에서 처음으로 교전을 벌였는데 대패해버려요. 그냥 너무 진흙탕 싸움이라 막 깊이 빠지니까 관군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냥 패퇴해버려요. 뭐 많이 죽지는 않고 그냥 퇴각을 해버리는 식이죠. 그래서 이때 고종의 유놈이 내려옵니다. 생업으로 다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하는 동학군에 당부하는 유놈이 내려와요. 천국의 원세계는 그 시기에 뭐 하고 있었냐, 그 시점에 조선조정과 고종을 계속 압박합니다. 압박해서 우리 천군이 들어와야 동학군 진압하니까 우리 천군 들어오게 만들어줘. 계속 압박을 가해요. 고종이 들어오라고 인트로듀스를 한 게 아니에요. 압박을 해서 강취해냅니다. 여기 6월 2일 원병 요청을 강취해냅니다. 너희들이 요청하라고 막 그냥 포스 해가지고 어거지로 얻어내요. 그걸 강취라고 표현하는데, 이용장은 중국의 북양대신이었죠. 그때 중국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스트롱맨이었어요. 이 강자가 이제 원세계를 지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세계의 보고를 받고 엽지초 또는 섭지초라고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엽지초 휘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섭지초라고 많이 읽고 중국 사람들은 엽지초라고 읽어요. 2800명의 파병을 결정합니다. 결정만 했지 아직 군대가 오지 않았어요. 청군은 6월 6일 산해관을 출발해서 6월 8일에서 12일 아산만에 도착합니다. 6월 8일 날 첫 중대가 도착하고 막 연이어서 도착을 해요. 근데 오다가
약 3,000명 정도의 중국군을 실은 배가 전복당해가지고 죽습니다. 미국의 상선을 임대했는데 미국 상선이 전복돼서 3,000명 정도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내려보세요. 아산만에 이제 가까스로 도착했고, 왜군은 어떤 동향을 보느냐. 이미 동학난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개입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5월 하순에 파병 준비를 이미 완료했어요. 이놈들이. 침략을 하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 걸 알아야죠. 개혁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한국을 병탄, 집어삼킨다는 뜻이에요. 병탄은 꿀꺽 삼킨다는 뜻이에요. 병탄. 한자말일 뿐이지 삼킨다는 뜻입니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6월 1일 날 민간 선방을 미리 징발해 둔 상태에서 청군의 파병 결정, 청나라의 파병 결정에 하루 앞서 6월 2일 날 파병을 결정합니다. 잘못 2일이 하루가 아니라 4일 앞서서 4일 앞서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봐봐. 파병 결정이 며칠 날 이루어지죠? 아니, 저 위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네, 여기서 6월 6일 날 4일 앞서서 이미 얘네들은 파병 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일본 놈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외군 선발대 500여 명이 청군보다 3일 먼저 6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여 인천입니다. 오늘날 인천 상륙해서 6월 10일 조선정부의 제지를 무시하고 서울로 침략합니다. 조선에서 우리 외무부, 그러니까 예부에서 나가고 계속 저지를 해요. 너희들 군대 더 들어오면 안 된다. 더 들어오면 침략으로 간주한다. 계속 밀고 들어가지고 500명이 먼저 서울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침략이죠. 6월 20일을 도착한 외군 본대 8,000명은 제물포에 상륙하자마자 상경해서 바로 상경해요. 서울로 올라와서 6월 20일 서울 전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왕궁만 남아 있어. 외놈들은 전함 15척, 수레장 12척도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병력 약 1만 명만 파견한 게 아니라 그 제물포항을 부산항 다 포위해서 어마어마한 해군 병력들을 파견했고, 수레정은 폭탄을 실은, 어뢰를 실은 그런 배인데요. 이걸 파병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함 15척이에요. 전함 15척에는 육전대가 있기 때문에 육전대는 오늘 해병대입니다. 이놈들은 해군이지만 동시에 육지에서 싸우는 육군이나 다름없는 놈들을 가득 싣고 있는 거예요. 다 상륙하면 안 되니까, 다 상륙하면 외국이 볼 때 우리가 외교관계를 다 트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놈들이 침략할 것 같이 딱 알 수 있으니까 8,500명만 상륙을 시키고 이 수만 명은 배 안에다가 15척에 나눠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 정부와 충돌이 벌어집니다.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그래서 이 상태를 보고 외국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끼리 갈등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우리가 맹약을 맺고 농민군을 해산하고 외놈들을 몰아내자, 외국군을 몰아내자, 이런 합의를 하게 돼요. 그걸 전주화약이라고 그런다. 전봉준은 외군 후 6월 5일 제물포 침공 소식을 바로 들어요. 바로 듣고 이놈들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겠네 하고 6월 10일 정부군과 전주화약을 맺고 농민군을 해산하는 대신 직방소를 설치해서 민관 협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수개월간 협치가 벌어진다. 이에 조선정부는 청국과 외국에 이제 동학군 해산했으니까 청군도 철수하고 일군도 철병하시오라고 요구하는데, 청군은 듣는데 일군은 안 듣고 개혁을 하겠다. 조선정부가 이 문란해서 안 되니까 개혁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남습니다. 거부를 하고. 그리고 7월 23일 날, 그러니까 약 10일, 한 43일 뒤에 일제는 이제 갑오열한을 도발하는데 범궐, 경복궁을 침범해서 고종을 생포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본 놈들의 압박에 의해서 어떻게 써놨느냐, 실록에 우연히 조선군과 일군이 지나가다가 실랑이가 벌어져갖고 싸워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군이 궁궐안까지 침범해 들어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발견된 일본 놈들의 작전 계획서가 나왔는데 그 작전 계획서 이름이 조선 왕궁에 대한 위협적 운동 계획이라는 작전 계획서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종을 생포하라라는 최종 명령이 들어 있어요. 안에 궁궐을 침공해서. 이거는 사전 작전 계획 조선 왕궁에 대한 위협적 운동 계획에 따라 1894년 7월 13일 범궐에서 고종을 생포합니다. 조선군은 종일 시가전과 산악절을 벌이던 중 왜군이 강취한 발포 중지 왕명, 왕을 압박해가지고 모든 조선군은 발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으네요. 그래갖고 그걸 들고 우리 조선 고관을 대적을 우리 저 인왕사인이 뭐니 이런 데 있는 우리 포대에 또는 그 부대에다가 그 고관을 들여보내가지고 사격 중지를 하고 들여보내서 왕명이라고 전부 발포 중지를 시키고 100% 무장 해제를 합니다. 조선군은 나름대로 신식 총으로 독일제, 일본제, 미국제, 영국제로 다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는 싸움이죠. 지더라도 그게 허무하게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무력 점령됩니다. 자, 이건 역사책에서 전혀 배울 수도 없고 실록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본 놈들의 공사관이 있었거든요. 일본 공사관 기록이 있어요. 일본 놈들이 지들끼리는 알아야 되니까 다 기록을 해놨죠.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조선군은 결국 무장 해제를 당하고 왜군은 이틀 뒤인 7월 25일, 23일 날 왕궁을 침범했으니까 25일 아산 성완의 청군을 기습해서 청일전쟁을 도발합니다. 오늘날 국사학계 친일 사가들이 갑오개혁 정부라고 부르는 그리고 김홍집 친일 내각 정부를 세웁니다. 갑오개혁 정부라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개혁을 하는 생각은 일본 놈들은 전혀 없고 한국 정부의 괴뢰 정부를 선사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개혁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완전히 한국 군대를 없애버리는 그런 계획들이거나 완전히 우리의 경제를 싹 흡수해버리는 그런 정책들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해방할 수 있는 남녀가 재혼은 본인의 자유로 한다 이런 규정을 넣어가지고 동학군은 청상과부는 개가를 허용한다 이렇게 포고령을 냈는데 이놈들은 재가 여부는 개인의 자유로 한다 본인의 자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로 한다고 하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지만 그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40, 50, 60 먹은 과부들을 해방시키려는 것이 시급했던 게 아니고 16, 17대 가지고 시집 갔는데 남편이 뒤져버렸어. 평생 그 과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20살 또 남편이 죽었어. 그런 청상과부들이 시급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청상과부를 제일 먼저 제가 허용을 하는 걸 포고령을 때린 거고 이놈들은 청상과부인지 뭔지 구분 없이 제가 하는 본인의 자유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그 과부한테 딱 놓고 너 시집 다시 갈래 안 갈래? 그렇게 하면 나 시집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자가 있습니까? 너 네 자유로 말해봐. 한 명도 못 가요. 한 명도. 옛날에는 자기 자의가 아닌 것을 꾸며서 시집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쌈도 있었고 뭣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쌈 하는 놈은 죽여버리겠다. 그 포고령이 제가는 본인의 자유로 한다. 그 포고령이에요. 네? 이제 보쌈 당할 기회도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1904년까지 그 이전에 보쌈 당하는 관습조차도 없어진 상태에서 엄청난 원성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1904년에 가서야 고종이 완전히 재가를 허용하는 그 포고령을 다시 내려요. 다시 고종이 자유로워졌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혁 항목이라고 낸 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국을 해체시키는 그런 개혁이에요. 그게 무슨 갑오개혁입니까? 한국을 먹기 위한 병탄개혁이지. 근데 그것을 갑오개혁 정부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서 있는 항상 바라보는 역사적 가치와 그 입장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국민이 어떻게 그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당파의 철학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관, 뭐 민족사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민족사관은 우리나라를 대외적으로만 보고 민족사관을 하는 것이지 대내적으로는 독재를 하더라도 허용하는 게 민족사관이에요. 백성이 자유롭고 평등해서 그 평등한 백성이 바라본 사건 평가,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리 백성은 갑오개혁 정부를 뭐라고 불렀느냐? 외당 정부라고 불렀어요. 외놈동 당파의 정부다. 이게 교례 정부라고 하는데 규정과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일본의 꼭두각시 정부였다. 개혁 정부가 아니라 꼭두각시 정부였다. 이건 따옴표로 해놓은 건 당시 백성이 한 말을 써놓은 거예요. 백성의 평가가 올랐던 거라고. 아까 말한 걸 전제로 해서 백성이 늘 오른 건 아니지만 대체로 압도적인 숫자로 빈도수로 오라요. 이때도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다. 백성들은. 이게 우리 정부라고 그 하는 허울을 만들려고 생쇼를 해요. 이 외당 정부가. 그런데도 딱 꿰뚫어 보고 이놈들은 외놈들의 정부야. 꼭두각시 정부라고 딱 낙인을 딱 찍은 겁니다. 고종과 동학군은 이제 연합전선을 펴게 되는데요. 고종은 생포된 상태에서도 물 밑으로 자기 나인들의 치마 밑으로 계속 밀지를 내립니다. 동학군을 향해서 내리는 거예요. 우리 역사책은 어떻게 되느냐? 고종이 동학군을 진압한 걸로 되어 있어요. 고종의 명의를 강취해서 고종의 군대라고 가서 진압한 놈들이 한편으로는 있었고, 이 교례정부의 이제 그 명령을 받은 놈들이죠. 고종이 물밑으로 내보내는 밀지, 비밀 교지에 의해서 움직인 세력이 있었는데 그건 동학군이었다. 일단 동학군은 해산됐죠. 현재 상황에서. 다시 소집하지 않고는 군대가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내려가는 고종의 밀지는 동학군을 다시 소집하라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동학군의 2차 봉기인데 1차 봉기는 고종의 명령 없이 고종의 허가 없이 일어난 밀란이에요. 근데 2차 봉기는 고종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봉기입니다. 전봉주는 고종은 유폐 상태에서 비밀리에 전국 각지에 거의 밀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밀지는 의병을 일으키라는 밀지를 거의 밀지라고 이제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914년 2월 앞에 1894년 지우고요. 14년 2월 임병천의 대한독립의군부까지 1894년부터 1914년 2월 임병천의 대한독립의군부까지 나라가 망한 뒤에도 고종은 밀지를 내리죠. 고종시대 모든 의병은 고종의 밀명을 받고 거병했다. 여러분들 아마 의병들은 지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서서 의병이 된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의병도 고종의 밀지를 받지 않은 의병은 없었습니다. 간혹 지가 일어난 그 의병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잘못하면 도적으로 몰릴 수도 있죠. 일체 어떤 군량미를 어디에 가서 요청할 수도 없어요. 왜? 무허가 군대니까. 그러니까 그 군대는 밀지를 받은 다른 대장군 밑으로, 의병장 밑으로 들어가서 그 예하 부대로 편성돼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단 하나의 의병도 고종의 밀지를 받지 않고 싸운 의병은 없었다. 이 태제가 맞은 거예요. 이 명제가. 유구국가에서 군명, 임금의 명령 없이 병장일을 드는 것은 반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란군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르기라도 임금의 밀지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도 의병들에게는 또 있었고 그것에 호응해서 고종은 끊임없이 밀지를 내려보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진난 때 곽재우가 홍위 장군으로 유명했지만 곽재우는 막판에 임난 끝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임난 때에도 모든 의병은 그 선조의 밀지를 받거나 그 선조의 왕자들의 밀지를 받고 일어나요. 의병이. 여러분들은 의병이 그냥 일어난 줄 알 거예요. 그런데 곽재우는 아무 밀지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많은 전과를 올리고 다녔어요. 이 중앙정부에서 볼 때 위험한 놈 아니니까. 전쟁 끝나면 우리 나라 뒤집을 놈이네? 잡아다가 문초한 거죠. 왜 군명, 왕의 명령 없이 지 법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느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 사고를 빼고는 특히 이 시기에는 고종 시기에는 모든 의병은
고종의 교지를, 비밀 교지를 받고 일어났다. 이렇게 아시면 역사를 바로 아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뭐 써진 역사에서는 고종은 헛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고종의 밀지 개념을 집어넣으면 목숨 걸고 밀지를 만드는 겁니다. 잘못하면 독약 타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귀찮게 굴면. 일본 놈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왕자도 2명이나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는 뭐 죽이고 딴 놈 세우고 어린 놈 세울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주우지 하기에.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제 밀지를 내리는 겁니다. 전봉주는 그런데 대단히 정치적인 인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8월 초에 남원에서 범골 소식, 경복궁이 침범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국을 직각합니다. 나라가 망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조선과 함께 사라지리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말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말은 전봉준이 직접 한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느냐? 일본 신문에 보도되어 있어요. 일본 놈 기자가 이 감옥에 있는 전봉준한테 찔벅거려가지고 왜 너 이미 조선도 망했는데 왜 끝까지 네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그러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주는 관작을 받을 생각 없느냐? 그런 말 끝에 물으니까 이렇게 답했어요. 조선도 멸망했으니까 나도 사라지리라. 조선과 함께 망하는 조선을 안고 사라지리라고 비장한 말을 표현합니다. 그걸 왜곡시키지는 않고 이제 보도를 했고 이제 뒤에다가 비아냥거리는 말을 멍청한 전봉준이라는 말을 이제 붙여놓긴 했는데 일본 신문에 전봉준의 이 조선 망국의 감지는 가보열왕과 망국을 가보경장으로 호도는 일제의 연막극을 꿰뚫는 놀라운 현실 인식이었다. 호도한다는 말은 밀가루 반죽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만드는 걸 호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교류정부가 아니라 개혁정부야라고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그 연막극, 심파극이죠. 이 심파극을 뚫고 이건 교류정부고 나라는 망했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를 망한지를 안 사람의 행동 방향과 여전히 이게 우리나라 정부야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후자는 친일파가 돼버리는 거고 앞에 나라가 망했다는 걸 인식한 사람은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구하든지 나라와 함께 망하든지 사라지려고 하는 그런 애국자의 길을 가게 돼요. 이 인식 하나의 차이로 애국과 매국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1894년 9월 10일 고종은 9월 10일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지난달 10일에 전봉준에게 밀지를 내려 항일봉기를 명합니다. 그 밀지 내용이에요. 전봉준과 동학대에 하달한 고종의 비밀 교시. 자, 올려보세요. 자, 여기 이건 일본 공사관 기록에서 나 혼자 단독으로 찾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은 다 찾지 못했거나 뭐가 뭔지 몰라서 쓰레기통에 집어둔 밀지인데 삼남소무사 이건영 파견에 즉해 그대들에게 비밀 교시하노라. 한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등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렇게 한자 뜻이 그래요. 그대들은 선왕의 조정으로부터 교화 속에 내려온 백성들이니 선왕의 은덕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숭상 보존하고 있도다. 조정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저들에게 붙어서 그들은 개혁정부라고 하고 있지만 고종은 교류정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부를 향해서 백성은 외당정부라고 했으니까 백성의 상황인식과 고종의 상황인식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호소해서 이놈들을 까부셔야 되겠는데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동학군에게 밀지를 내린 겁니다. 자, 안에는 의논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요렇게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통곡할 따름이다. 무슨 슬픈 임금의 그 교지죠. 방금 외구들이 범골이라고는 표현을 썼고 화가 종사에 미처 나라의 운명이 조석에 달렸다. 사태가 이에 이르렀으니 만약 그대들이 오지 않으면 서울로 상전해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박두하는 화환을 어찌하랴. 이에 교시하노라. 교시는
와야 된다 이거야. 서울로 올라오라 이거야. 서울로 올라오라. 이것을 전봉준과 그 막장들이 이걸 읽었을까? 의심스럽죠. 이게 뭐 그냥 문서로만 남은 건가, 실제로 읽은 것인가? 근데 그 일본 공사관 기록에 전봉준이 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다른 문서를 하나 또 이놈들이 강탈했어요. 그 밑에 보면 8월 초 10일 여기 한번 여기 뒤로 가기 전에 여기서 봅시다. 우치다 사다스치 총영사, 일본 총영사가 서울 총영사입니다. 이 밀지에다 위는 동학당 선동을 위하여 이들에게 발송한 국왕의 밀지이나 아마 대원군의 계책에 의한 것에 의해 다름 아닐 것입니다. 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다. 일본 놈들이 이 밀지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취한 것은 일본 놈들이 전보로, 전신으로 일본 지금 외무부의 본국에 보고한 내용을 내가 알아낸 거고, 찾아낸 거고, 그 옆에다가 이놈이 이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대원군의 계책에 의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대목을 우리 국사학자들은 대원군이 썼다. 이렇게 일본말을 몰라갖고 그렇게 오독을 해요. 그래서 쓰레기를 만들었어요. 이 밀지를. 그게 아니라 그걸 대원군이 군왕으로부터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뭐 자기 나인을 보냈든지 또는 누구를 보냈든지 하여간 사람을 써서 받아낸 그 계책을 썼다 이 말이에요. 쓰기는 고종이 쓴 거예요. 밀지는. 대원군도 이 시기에는 고종과 협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로따로 놓은 게 아니라. 우치다는 이 밀지가 고종의 밀지임을 전제하고 대원군이 비밀리에 나인들이나 별입시를 이용하는 등의 그 어떤 계책을 써서 취계라는 일본말을 한국 국사학자 놈들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취계가 썼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계책을 취했다는 소리지. 밀지가 고종으로부터 이건영에게 전해지도록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건영은 고종의 대표적인 별입시입니다. 별입시는 정식 관리가 아닌데 임금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친밀한 사람, 측근. 요새 측근 갖고도 시끄러운데 고종을 제지 없이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을 별입시라고 불렀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건영이었는데 앞에 이건영의 명예에서 이걸 보낸다고 이건영이라는 사람을 밝혀줬죠. 그러니까 이 밀지를 갖고 온 놈이 이건영이면 이건 진짜 밀지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안에 이건영을 집어넣어갖고.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이러 실력 부족으로 대원군의 취계를 대원군의 조작으로 오해해놓고 있다. 그게 계책을 써서 때렸다는 소리예요. 대부분의 국사학자는 이 사료를 보기는커녕 그 존재도 알지 못했다. 다행히도 한두 명의 국사학자는 이 사료를 보았으나 불행히도 데이터베이스의 저 오역을 그대로 수용해서 고종의 밀지를 대원군이 조작한 가짜 밀지로 간주해서 근대사에서 제거해버렸다. 삭제해버렸어요. 전봉준은 이건영을 만나 국왕의 밀지를 직접 믿고 휘하 장군들에게 혈함을 시킵니다. 이건영을 만나서 왕명에 따르겠다 일단 말을 해서 보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여러 부를 만들어 가지고 복사를 해서 혈함을 시킨 겁니다. 밀지 혈함과 관련하여 보안을 당부하는 전봉준의 육필 지침, 대걸로부터 비밀 글씨가 와 있습니다. 초모사 이건영을 보내 여기에 도착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 말은 왕명을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재봉기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이 외인에게 누설되면 화가 옥체 임금님의 몸에 미침으로 내밀하게 숨기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의령 월파 화중 형님네들 혈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문서가 진짜면 전봉준이 직접 그 고종의 밀지를 읽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순사가 의경이 필적 감정을 했어요. 필적 감정이 이게 전봉준 친필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놨어. 거기다가 일본 공사관 그 기록에 이렇게 친필 확인을 해놨으니까 전봉준이 쓴 거죠. 전봉준은 읽고 쓴 거고 혈함을 시킨 것이다. 자, 어느 정도 이 고종의 밀지를 동학군이 알고 있었느냐. 자 말단 일반 백성까지도 고종의 밀지가 왔다는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걸 뭘로 확인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황현의 매천야록에 이 천것들이 말이야, 매천야록의 황현은 엄청나게 동학 농민군을 멸시했습니다. 이 천것들이 그게 가짜 문서인지 모르고 임금의 밀지라고 알고서 막 희희낙낙거리고 주막에서 난리를 피고 있다, 이런 식의 기록이 있는 걸 보면 말단 동학군 병사까지도 이 밀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밀랑군이 아니라 천졸 임금의 군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금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도 7만 5천 명 정도가 죽거든요. 죽을 때도 부적 차면은 총알이 비껴간다고 그래서 부적 차고 막 뭣도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간 게 아니고 임금님을 구해야 된다는 밀지의 내용에 따라 일념으로 그 빗발치는 총알을 뚫다가 4일 만에 엄청난 병력을 잃고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싸우는 나라 그 미군의 그 영화들을 보세요. 토끼 발 말린 거, 그거 서로 번갈아 주워가면서 토끼 발을 넣어놓으면 총알이 비껴간대요. 그런 정도야. 오늘날 현대군도 그러는데 그 토끼발 넣고 있으면 총알이 비껴갑니까? 다만 죽을 때까지는 편안하게 죽으려고 넣는 거고, 마찬가지로 당시에 부족도 그런 역할을 했지. 일본 놈들이 써놓은 것처럼 농민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임금을 구하려는 일념, 임금을 구하라는 고종의 밀명을 따르는 일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금치 가보신 분도 있겠고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우금치의 전설은 왕명과 연결돼야만 7만 5천 명의 희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봉주는 국왕의 거의밀지를 접하고 11월 9일경 동학군을 재봉기시키게 됩니다. 왜 9월 10일 정도 받았는데 11월 9일 봉기를 하느냐, 병사를 일으키느냐. 9월이면 좀 있으면 10월이고 타작해야 되잖아요. 타작을 하는데 농민이 다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병력을 모으려고도 모을 수 없고, 그다음에 추수를 해야만 동학 농민군도 군량미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미뤄진 거예요. 미뤄져서 11월 9일경에 9일경이라고 날짜를 찝지 못하는 건 8일날도 일어난 동네가 있고 또 10일날도 일어난 동네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왕명으로 봉기했으니까 동학농민군은 난적이 아니라 이제 천졸, 국군이 된 거예요. 국군의 명예를 얻었으니 목숨을 버려도 개죽음이 아닌 상황이 된 거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어느 때 죽어야 될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이 있을 때는 죽어야 되고 뜻이 없는 개죽음일 때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이때는 죽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전쟁 목적을 척외로 단일화한 동학군 앞에서 보국 완민이니 제폭 구민이니 뭐 아마 6개 정도 목표인데 척화도 없애고 이제 중국군을 몰아내는 것도 없애고 중국군하고 협력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척외로 단일화하고 외놈들을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단일화하고 동학군은 나라를 구하라는 왕명을 받들고 상경하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왜군의 첨단무력에 직면해서 수일 동안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무기열서로 패전합니다. 12기의 미국제 기관단총이 일본군들은 있었는데요. 그들이 약 1000명 정도, 조선 괴뢰군까지 합쳐서 1000명 정도였는데 1000명한테 12정의 기관단총에 당하는 거예요. 바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8만 내지 7만 명의 중국 8기군이 2000명의 영불연합군에 의해서 1860년에 전멸당해요. 2000명한테 8만 명이. 8기군도 대포를 가지고 있고 영불연합군도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영불연합군의 대포는 2000m를 날아가요. 이게 8기군 대포는 900m밖에 못 날아가요. 그러니까 영국군은 많이 떨어져서 많은 살상을 일으키는데 얘네들은 접근해야 되잖아요. 접근하는 사이에 8기군의 대부분이 괴멸해버립니다. 1860년 8기군의 괴멸을 통해서 중국은 완전히 멸망이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비슷한
첨단 무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식무기가 중요한지가 증명된 사건이 우금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은 그때 보고 신식 병기로 무장된 신식 군대를 갖는 게 고종의 꿈이었어요. 아주 절박한 열망이었는데 그걸 뭘 보면 아느냐. 대한제국의 연호를 광무라고 했죠. 빛나는 무기, 빛나는 무력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신식 무기를 이제 열망했으면 그렇게 지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학군 사망은 5만 명, 전사자 3만 명, 전상 사망자 2만 명. 민간을 더하면 총 사망자는 20에서 30여만 명이 괴멸당했다. 도륙당했어요. 왜냐하면 동학을 믿는 사람까지 다 죽였으니까 동학을 믿는 사람은 친척까지 다 죽였어요. 이게 뭐 많이 죽은 거죠. 청일전쟁에서 왜군 사망자는 2만 명, 전사자가 1418명이고 전상 사망자, 병사 한 사람 합쳐서 2만 명. 병사는 뭐냐면요. 어디 천벌을 받았는지 일본군 병역 내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거의 만여 명이 죽어버려요. 얘네들이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라 병으로 죽어요. 청군 사망은 3만 명. 둘이 합쳐도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동학교도 60만 명 중 30만 명이 이때 도륙을 당했다. 근데 1907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만 명, 3.1운동 때는 600만 명으로 다시 늘어납니다. 여기서 이때를 우리 역사책은 청일전쟁이라고 그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더 많이 죽었고 또 일본이 청나라를 먹으려고 전쟁한 게 아니라 조선을 먹으려고 한 전쟁이기 때문에 갑오외란이라고 불러야지 청일전쟁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본 전쟁이 갑오외란이고 청일전쟁은 곁다리로 벌어진 전쟁이에요. 일제는 갑오경장 연막극과 청일전쟁의 포연으로 갑오외란을 가렸고 많은 역사책은 그걸 가려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국사학자들은 일제의 의도대로 이 시기를 갑오경장, 갑오개혁으로 기술함으로써 일제 이 침략전쟁 갑오외란을 역사에서 소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망했는지를 모르는 이상한 역사를 계속 배우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약속드린 것에 비해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내일 또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뭐 질문 있으신 분? 우리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네. 한국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 뭐고 대한민국은 뭐예요?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울 때 대한이란 말을 처음으로 채택을 하는데 그 대자는 통일된 한국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큰 대자는 크다는 뜻도 있지만 전부란 뜻도 있어요. 옥편에. 그러니까 진한 사만 변한 사만이라고 그러죠. 사만이 다 합쳐진 한이다. 통일 한국이라는 뜻으로 쓴 거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북한이 통일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따지면 소한민국이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 뜻은. 그런데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또 그 이전 시대든 통일신라 시대든 그 이전에든 우리는 우리를 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조 이름은 통일 신라니 고려니 조선으로 바뀌어갔지만 디너스티 왕조는 우리는 우리를 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말을 고종이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모든 역사책에도 그렇게 써져 있고 우리는 우리를 한국이라고 이해하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대한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쓰던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 조선시대에도 청나라 외교문서를 보면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청군이 국경지대에서 충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쪽 조선군대를 조선병사라고 안 쓰고 한병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한국병사, 한병. 일본 놈들이 우리를 먹기 전에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갖기 전에 정한론을 폈다잖아요. 한국 정벌론을 편 거니까 한국이란 말은 대한제국이 사용하기 이전에도 외국도 우리만이 아니라 외국도 쓰던 말이다. 한이나 한국이라는 말은 이건 이거나 똑같아요. 도이칠란드, 독일이라는 말은 독일이 800여 개의 제후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을 부를 때 늘 도이칠란드라고 그랬습니다. 도이체.
우리가 한국이라고 어떤 왕조에 있든 간에 한국이라고 했듯이 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보이 왕국, 베니스 공화국, 전부 공화국 왕국으로 나눠져 있고 이탈리아란 말은 하나도 국호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작은 도시 국가든 그런 작은 소왕국이 자기들을 이탈리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통일됐을 때는 이탈리아 공화국이라고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일합니다. 더 킹덤 오브 이탈리아. 그래서 우리가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한국이라는 명칭을 복원한 거죠. 그대로 우리가 쓰던 평소 말을 알아들으겠죠. 대한민국 사람을 줄여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한국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쓰던 우리의 본래적인 호칭이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아니 저도 되게 놀란 게 저도 아관파천이라고 배웠거든요. 우리 고종이 우리 백성을 두고 도망갔다라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랬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안 하고 아관망명이라고 그렇게 용어가 변경된 것도 우리 교수님 덕분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너무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괜찮았죠? 네, 우리 내일도 이어서 또 열강을 해주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장시간 쉬시지도 않고 열강을 해주신 우리 황태영 교수님을 위해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